세상에는 기막힌 사연이 참 많죠? 오늘도 마음을 두드리는 한 보따리 함께 들어볼까요? 10년. 긴 시간이죠. 누군가에겐 그저 직장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에겐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 같았어요. 20살 낯선 주소를 따라 처음 이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전 단지 생활비가 필요했던 한 사람일 뿐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보다 더 처절했어요. 엄마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장례식장에서조차 제대로 울 수 없었어요. 엄마가 아프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알바를 다니면서도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고 주말엔 병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엄마는 밥도 잘 못 드셨고 구토와 통증에 하루 종일 힘겨워 하셨어요. 그 옆에서 저는 한 숟갈씩 죽을 떠먹여 드리고 입술이 마를까봐 물수건으로 자주 닦아드렸어요. 엄마가 손만 내밀어도 저는 벌떡 일어나 손을 잡고 다독였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잠든 얼굴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혹시나 숨결이 멈춘 건 아닌지 밤새 가슴을 졸이곤 했어요. 엄마가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 할 때마다 저는 모른 척하면서도 그 눈빛 하나하나를 다 읽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이유로 저는 제 감정을 억눌렀고 한없이 강한 척하면서 엄마 앞에서는 늘 웃어 보였죠. 그러다 문득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기도 하고 화장실 칸 안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흐느낀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다시 병실 문을 열 땐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엄마 나왔어 하며 미소 지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저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끈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고르셨어요. 그 순간이 왔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엄마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엄마를 편히 떠나보내드리는 게 제 마지막 책임인 것처럼요. 엄마의 병원비, 약값, 밀린 월세, 카드값. 현실은 눈물보다 빨리 다가왔으니까요. 살던 원룸은 이틀 만에 짐을 빼야 했고 갈 곳이 없어진 저는 24시간 카페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찜질방 구석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곤 했어요. 처음엔 그런 곳들도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처럼 느껴졌어요. 따뜻한 온돌 바닥, 텔레비전 소리, 뭔가를 먹는 사람들의 익숙한 기척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조차 제겐 불안한 밤이 되어갔어요. 어떤 밤엔 바로 옆에 누운 사람이 이상한 시선으로 자꾸 제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몸을 돌려 등을 돌렸지만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서늘한 느낌은 끝까지 가시질 않았어요. 또 어떤 날엔 밤늦게 갑자기 술 냄새 풍긴 남자가 자리 없는 줄 알았다는 핑계로 제 앞에 다가와 말을 걸었죠. 저는 웃으며 피했지만 가방 끈을 손에 꼭 쥐고 밤새 눈을 제대로 붙이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제 발치에 떨어뜨린 물병을 주우려 가까이 숙였을 때도 이상하게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건 명확한 위협이 아니었지만 그 밤들은 늘 아슬아슬하고 불안했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간절했어요.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보호, 그리고 그냥 하루쯤은 마음 놓고 깊이 잠들 수 있는 곳이. 가끔은요. 새벽에 눈을 떴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기 냄새도 낯설고 천장도 낯설고 그런 밤들이 많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지만 이상하게 더 외로워지는 순간들. 찜질방 벽 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누워서 얇은 담요 하나를 목 끝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으면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고단하게 일하고 돌아와 제 이마에 입을 맞춰주던 그 따뜻한 온기, 조용한 밤마다 들려오던 밥솥 스위치 소리, 옷 깨는 손길, 그런 소리들과 냄새들이 불 꺼진 낯선 공간 속 제 머릿속에서만 되살아났죠. 무섭거나 외로울 때면 소리나지 않게 입을 뻐끔거리며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속삭였어요. 정말 누군가가 제 손을 찾아줄 것처럼, 등을 토닥여줄 것처럼. 대답은 없었지만요. 가끔은 꿈속에서 엄마가 나왔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절 안아줬다가 눈을 뜨면 다시 좁고 차가운 바닥 위였죠. 그렇게 저는 그리움을 꼭 껴안고 매일을 버텼어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어딘가에 아직 내가 닿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우연히 찜질방 입구 옆 게시판에 조용히 붙어있던 한 장의 A사 용지, A사 한 장짜리였어요. 구겨진 모서리, 색 바랜 테이프에 붙어 겨우 매달려 있던 그 종이 그날따라 눈에 딱 들어왔어요. 입주 가사 도우미 구함, 여성 만 20세 이상, 숙식 제공 식사 제공, 장기 근무자 우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주 1회 휴무 급여 협의 가능, 연락처 아래엔 작은 글씨로 가족 거주지, 비공개 주소는 면접 시 안내. 그렇게 적혀 있었죠. 딱딱하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제가 절실히 원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숙식 제공. 그게 전부였어요. 다시 이틀만 더 밤을 새우면 몸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던 저에게 그 글은 한 사람만 들어와 주세요라는 간절한 초대장처럼 느껴졌어요. 조건을 따질 겨를도 없었어요. 머물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게 너무 간절했거든요. 택시에서 내린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그 집을 보고 한참을 멈춰 서 있었어요. 담벼락은 성벽처럼 높았고 양쪽으로 펼쳐진 철제 대문은 정원 사이로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정문 앞엔 관리인이 손질한 조경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문 너머로는 넓은 앞마당, 그리고 멀리 고요하고 웅장하게 서 있는 저택의 본체가 보였죠. 회색 대리석 외벽, 높은 천창, 정면 계단 위에 세워진 커다란 입구문까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상류층의 세계가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같았어요. 제 발엔 다른 운동화 한 켤레, 손엔 낡은 가방 하나. 그 대조가 너무 뚜렷해서 마치 제가 이 공간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그렇게 손에 겨우 남은 짐 하나 들고 이 집 주소를 따라왔어요.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문을 열지 않으면 어쩌지, 거절당하면 다시 갈 곳이 없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철문 앞 그 벨 하나를 두고 숨을 멈춘 채 서 있었어요. 한 손은 짐을 든 채 축 늘어졌고 다른 손은 벨 앞에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죠. 손끝이 조금씩 차가워졌어요. 버튼 하나. 그걸 누르느냐, 못 누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온몸이 알고 있었어요. 만약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주소가 잘못된 거라면, 아니면 그냥 필요 없다는 말을 들으면 난 진짜 갈 데가 없는데. 가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숨을 한번 삼켰지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목이 메었죠. 괜찮아, 괜찮아 한 번만.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 집은 여전히 거대했고 저 자신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더는 돌아갈 곳이 없었기에, 더는 물러설 수 없었기에 결국
손끝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벨 버튼을 눌렀어요. 찍! 버튼이 눌리는 미세한 소리조차 그 순간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들렸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집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그렇게 이 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땐 누구 하나 저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출퇴근하던 비서님은 항상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검은 서류 가방을 내려두고 회장님께 하루 일정을 전달한 뒤 말없이 서재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에도 짧은 고개 끄덕임 하나로 답하는 분이었어요. 부엌 일을 맡은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아침이면 가장 먼저 주방 불을 켜고 말 한마디 없이 재료를 꺼내 일정한 리듬으로 칼질을 시작하셨어요. 중간에 저와 마주칠 때도 김치 더 꺼내, 접시는 2개만 내, 필요한 말만 딱 필요한 만큼, 누군가 실수해도 짧은 한숨 한 번, 그리고 다시 조용한 손놀림,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그 집에선 마치 불필요한 감정이 금지된 것처럼 다들 조심스럽고 담담하게 움직였어요.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발 뒤꿈치를 들고 걷게 되더라고요. 그 집의 공기는 말없이 일하고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을 품고 있었어요. 저 역시 존재감을 최대한 줄이고 살았어요. 회장님은 그 중에서도 유독 말이 없고 차가운 분이셨어요. 저랑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고 마치 제 존재가 공기처럼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아침이면 늘 정해진 시간에 나오셨고 신문을 펴는 각도, 잔을 드는 손동작까지도 늘 똑같았어요. 식탁에 앉아 계시면 저는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말 걸까봐 조심하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민폐 같아서 고개를 숙였죠. 그분 곁에 있으면 공기까지도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표정도 움직임도 단단하고 두꺼운 벽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벽 너머로는 절대 닿을 수 없을 거란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이 가끔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잔소리도 칭찬도 없었지만 어느 날엔 조용히 제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또 어떤 날엔 무심한 듯 이렇게 말하셨어요. 감기 조심해라. 단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이 제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주 조금 덜 외로웠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 식탁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이 놓여 있었고 회장님은 평소처럼 제 시간에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유난히 말씀이 없으셨어요. 식사는 거의 손도 안 대신 채 그저 조용히 신문만 넘기고 계셨죠. 저는 그 순간 회장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게 됐어요. 눈 아래 깊게 내려앉은 다크서클, 헬쑥한 얼굴, 그리고 유난히 창백한 입술색, 손에 들린 찻잔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평소처럼 조용히 물러서야 한다는 생각에 속으로만 삼켰어요. 그러다 점심 무렵이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서재로 향하시던 길이었죠. 저는 부엌 쪽에서 작은 잔을 닦고 있었고 그분은 복도를 지나 마루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지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조용하게 무너져 내려서 처음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회장님,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을 때 그분은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숨소리는 가늘고 이마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어요.
저는 무작정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어요. 회장님, 회장님, 제 말 들리세요? 그 순간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분이 평소처럼 묵묵히 계시던 그 자리가 아무도 없는 듯 텅 비어 보이는 게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저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회장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제발요. 회장님이 쓰러지신 후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비서님이 곧바로 전문 간병인을 붙이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에도 계속 이 집에 머물렀어요. 너무 조용해진 집안, 회장님 자리만 비어있는 거실 식탁은 매일 아침마다 허전한 공기를 풍겼어요. 며칠이 지났고 비서님께 들었어요. 회장님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다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비서님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회장님이 저에게 따로 부탁이 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회장님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진 씨네 방 좀 정리해 줄래? 서재 말이야. 그 방은 10년 동안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던 공간이었어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항상 굳게 닫혀있던 문, 먼지가 쌓여도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그 방. 저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서재에 발을 들였죠. 열쇠를 천천히 돌려 문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 먼지 섞인 공기가 느리게 흘러나왔어요. 어두운 조명, 오래된 가구, 그리고 책장 사이사이로 부유하는 작은 먼지 알갱이들까지 그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춰 있던 방 같았어요. 저는 먼저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햇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면서 공기 중의 먼지들이 금빛 입자로 떠올랐어요. 빗자루를 들고 구석부터 조심스럽게 쓸기 시작했어요. 바닥은 삐걱였고 책장 위엔 책들이 어깨를 맞대고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표지가 바랜 문집들, 누렇게 변한 종이들, 그리고 책상 위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액자 없는 사진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닦는 손이 점점 느려졌어요. 어쩐지 이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자꾸 말없이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작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사진 위에 먼지를 닦아냈어요. 하나, 둘, 셋. 사진을 넘기다가 어느 한 장에서 제 손이 멈췄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회장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고 그 옆에는 제가 어릴 적부터 보아온 엄마의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분명 평생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를 집처럼 품어줬던 그 미소를 지으며 그분과 함께 웃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손끝이 떨렸고 그 작은 사진을 든 채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제 안에선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정해졌던 운명일까? 그 사진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머리는 멈추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죠. 숨을 고르려 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왜 엄마가 왜 저 사진 속에 회장님과 같이 있는 거야? 수많은 생각들이 터져나왔고 대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진을 붙잡고 서 있던 그 순간 제 시야에 책상 서랍이 보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곳. 회장님의 물건을 허락 없이 열어본다는 건 그 자체로 금기였죠. 그런데 그땐 회장님 방이라는 것도 제가 감히 열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사실도 다 잊혀졌어요. 전 그냥 무작정 서랍 손잡이를 잡고 열어버렸어요. 제발 뭔가 더 있어줘.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절박하게 서랍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오래된 펜, 메모지, 명함들 뿐이었죠. 그러다 맨 안쪽에 접힌 채로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는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뒷면엔 익숙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펼치는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엄마였어요. 틀림없는 엄마의 필체였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데도 저는 끝까지 그 편지를 읽었어요. 재명이에게. 이 편지를 내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혹시라도 언젠가 내가 이 글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널 떠나보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정말로 그래. 그때 내가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렸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나 알아. 너도 나처럼 끝까지 버티고 싶었겠지. 부모님의 반대 앞에서 너도 나처럼 싸우고 싶었겠지. 하지만 넌 결국 내 세상을 지켜야 했을 테니까. 나는 다 받아들였어. 울고 또 울고 그러다 문득 뱃속에 이 아이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을 때 깨달았어. 그래, 이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라 이 작은 생명이구나. 그래서 나는 혼자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내기로 마음먹었어. 세상이 뭐라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이 아이만큼은 너 대신 나 혼자서도 지켜낼 거야. 매일 밤 내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어. 혹시나 꿈에서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래도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 그게 더 슬펐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 잘 살 거야. 아니, 잘 살아야 해. 이 아이에게만큼은 그런 세상 물려주기 싫으니까. 재명아, 혹시라도 내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를 기억해줘.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가 널 만나는 날이 온다면 그 애를 부디 따뜻하게 안아줘.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글자가 번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몰랐던 모든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어릴 적 엄마는 단 한 번도 제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물은 적은 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그러면 엄마는 항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거나 괜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셨어요. 한 번은 조심스레 다시 물었을 때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며 짧게 잘라 말하고는 며칠 동안 저랑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그 후로 저는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됐어요. 엄마는 늘 바쁘셨어요. 아침 6시도 안 돼서 허겁지겁 도시락을 싸시고 식탁엔 반찬통 뚜껑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겨우 밥 한 숟갈 드시고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질끈 묶고 큰 가방을 메고 나가셨어요. 그 가방엔 늘 고무장갑, 세제,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가정집 청소, 식당 설거지, 때로는 호텔 객실 정리까지 닿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하루에 두세 군데씩 뛰어다니셨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실 땐 손톱 밑엔 항상 까만 먼지가 끼어 있었고 손등엔 고무장갑 자국이 붉게 패여 있었죠. 겨울엔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먼저 하신 적이 없어요. 가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꾸벅꾸벅 졸다가 제가 엄마 들어가서 자요라고 하면 그래, 금방 일어날게 하고 웃으셨죠. 근데 그 웃음 뒤로 두 눈이 얼마나 피곤해 보였는지 저는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정말 쉬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살았어요. 그 고단한 하루들을 오직 저 하나만 보고 버텨내신 거예요. 외로워 보였지만 그 외로움을 말로 꺼낸 적은 없던 분이었죠. 그런 엄마가 제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웃던 순간은 잠들기 전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분명히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엄마는 평생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하나를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그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직 몸은 많이 쇠약해 보이셨지만 말도 하시고 간단한 식사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그 사진과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몇 번이나 보여주려고 하다가도 지금은 아닐지도 몰라 하며 조심스레 다시 품에 넣곤 했죠. 병실 문 앞에 서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순간 제 인생도 회장님의 인생도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진실은 피할 수 없잖아, 유진아. 스스로 그렇게 되뇌며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회장님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말없이 인사하고 작은 과일 한 접시를 내려두었죠. 잠시 후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서 그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꺼낸 사진을 회장님이 보시기 쉽게 천천히 앞에 내려놓았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사진을 한참 바라보시던 그분의 손이 아주 작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얼어붙었고 숨소리가 깊어졌고 눈가엔 서서히 물기가 맺히더니 금세 눈물이 고이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슬픔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고 분명히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사진을 내려놓은 뒤 저는 말없이 회장님의 얼굴을 살폈어요. 손끝이 떨리는 것도 보였고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이는 것도 느껴졌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죠. 그분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오랜 시간 말없이 마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이젠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조심스럽게 주변에 놓인 의자 하나를 끌어 침대 맞은편 회장님과 눈높이가 닿는 자리에 앉았어요.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작은 소리가 병실 안의 침묵을 갈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어요. 앉아서 그분을 마주보는데 처음으로 진짜 의미에서 눈을 맞춘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분도 저도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마주 앉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마주하고 있다가 회장님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떨구셨어요. 입술이 몇 번인가 말없이 달싹였고 손가락 끝이 가볍게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두려운 듯한 어조로 물으셨어요. 저기 유진 씨, 혹시 내 어머니 성함이? 말끝이 흐려졌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시고 마치 오래 묻어둔 기억을 억지로 꺼내는 듯한 표정으로 이어 말하셨어요. 혹시 정지영 씨였니? 그 이름을 꺼내는데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떨리는 그 한마디가 그분의 삶에서 가장 오래 숨겨왔던 상처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낮게 떨리며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은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평생 가슴속에서 눌러왔던 말을 꺼내듯 낮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말끝이 떨렸어요. 숨소리와 함께 묻어나오는 그 말은 놀람도 아니고 단순한 확인도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사람을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리워했던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회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깊은 눈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너였구나.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소리는 나지 않았고 숨이 걸리고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제 눈물과 고갯짓으로 조용히 전하고 싶었어요. 병실 안은 적막했지만 그 침묵 속엔 우리가 나눈 말보다 더 많은 진심이 흐르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병원에서의 마지막 진료를 무사히 마치셨고 의료진은 이제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봄 기운이 완연해진 어느 아침, 회장님은 몇 주 만에 저택으로 돌아오셨어요. 날씨는 맑았고 며칠 전부터 정원사 아저씨가 손질한 정원엔 연분홍 철쭉과 하얀 목련이 살며시 피어 있었죠.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회장님의 모습이 조용히 차에서 내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깍듯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계셨을 분이었는데 그날은 느슨한 니트와 차분한 외투 차림이셨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휠체어 없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그 뒷모습이 어쩐지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또 아주 조금 더 따뜻해 보였어요. 현관 앞 계단에 이르러 회장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셨어요. 문 앞에서 마치 처음 들어서는 사람처럼 조용히 이 집을 바라보셨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날의 집은 어쩐지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회장님 하고 말했어요. 회장님은 작게 웃으셨어요. 그건 처음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신 건 저택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날은 공기마저 새로웠어요.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진짜 봄이 시작된 느낌이었죠. 그날 회장님은 조용히 저를 정원 벤치에 앉히시고 햇살을 바라보듯 말문을 열었어요. 그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 엄마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사랑은 너무 당연했다고 하셨어요. 두 분은 나이 차이도 환경도 다 달랐지만 마음이 통했고 서로를 아껴주며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회장님의 부모님은 그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해요.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라. 그런 여자는 안 된다. 매일같이 들려오던 말에 결국 엄마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뒤로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대요. 감정도 없었고 대화도 거의 없었고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몇 년을 그렇게 버텼지만 결국 아이도 없이 이혼하고 말았고 그 이후로는 쭉 혼자였대요. 성공한 기업인이란 이름 뒤에 늘 비어있는 식탁, 대화 없는 집, 그리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고요. 그게 엄마였대요. 그리고 저였대요. 그러면서 회장님은 조용히 제 손등을 덮으셨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내가 여기 있었는데. 저는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모른 채 바로 곁에 있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하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회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봄 햇살 사이로 작은 꽃잎 하나가
우리 앞에 조용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봄날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정원 벤치에서 한참을 함께 앉아있던 우리는 말없이 일어나 서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회장님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느렸지만 그날만큼은 아주 단단해 보였어요. 서재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회장님이 저를 한번 바라보시곤 말없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10년 넘게 닫혀 있었던 그 방, 며칠 전 처음 열어봤던 그 공간에 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다시 들어서게 됐어요.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책상 위 사진들과 정리된 책들이 그때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전 서서히 걸어가 창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두 손으로 창문을 밀어 열었어요. 삐걱. 오래된 창틀이 내는 소음이 마치 오랜 시간 가라앉아 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창밖으론 연두빛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봄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오래된 공기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엔 새로운 공기와 빛 그리고 평온함이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회장님을 바라봤고 그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창밖을 함께 바라보셨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건 분명 이제 괜찮다는 인사였어요. 그렇게 닫혀있던 서재의 창문이 열리고 우리 사이의 봄도 처음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 안에서 오래된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사실 이건 내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야. 그 안엔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두 사람. 어떤 건 놀이공원 벤치 위였고 어떤 건 여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회장님은 사진 한 장을 유심히 보시더니 아주 작게 웃으셨어요. 여기 이거 기억나? 내 엄마가 바다에 들어가겠다 해서 말렸는데 물에 빠진 척 장난쳤던 날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그걸 들으며 웃었어요. 웃으면서도 코끝이 찡해졌죠. 이 사진은 내가 찍어달라고 졸랐어요. 엄마가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그래도 전날은 웃으면서 응해주셨던 날이에요. 저도 조심스럽게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 회장님께 내밀었어요. 이거 서재에서 찾았어요. 엄마의 글씨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회장님은 한참 동안 그 편지를 조용히 바라보셨어요.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듣고 그 안의 시간들을 껴안으시듯 조용히 숨을 들이쉬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엄마라는 사람을 되새겼고 그분이 남긴 사랑을 아주 조용히 둘이서 나눴어요. 사랑은 때로 멀어지고 진실은 오래 숨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진심은 다시 만나요. 난 그 집에서 가족을 잃었고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나의 봄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회장님은 아니, 지금은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저를 이름 대신 유진아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조심스럽고 서툴지만 매일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 집에서 가족을 다시 찾은 뒤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딸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삶이 다 설명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늦은 시작이지만 진짜 제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집안일만 해왔던 손이 다시 펜을 잡고 책장을 넘기고 자격증 교재를 펼쳤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하루 한 걸음씩 공부했고 그렇게 저는 지금 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수습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보온병 하나를 손에 들고
출근길에 오르죠. 그 보온병 안엔 아버지가 직접 끓여주신 대추차가 담겨 있어요. 잘 다녀와라. 그 인사를 들으며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전 여전히 믿기지 않아요. 이게 내가 꿈꾸던 가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거. 과거는 아픔으로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 위에 사랑이 덮이면 그건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젠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난 엄마의 딸이자 아버지의 딸이면서도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내 인생의 봄은 지금 매일 아침 출근길에 피어나고 있어요.